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 3시간 뒤 프랑스 파리에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4차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주자로 나섭니다. 미래, 약속, 보답, 연대를 주제로 한 영어 연설을 하는데 두 차례 꼼꼼한 리허설을 통해 준비했다고 합니다.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역량 강화를 이유로 유럽 10개국에 다녀왔는데 버킹엄 궁전과 대형 박물관 방문 등 관광 일정이 많았습니다. 비공개 출장 보고서엔 현지 문화 경험을 했다는 황당한 소감이 적혀 있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을 30명 줄이고 불체포 특권도 폐지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설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장황한 궤변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오면서 지난 주말부터 이어졌던 폭염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일요일인 25일을 전후로 제주도에 내리는 비를 올해 첫 장맛비로 전망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오늘 경쟁국들이 모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쟁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연사로 나섭니다. 우린 여기서 현재 유력 개최 후보국인 사우디를 제쳐야 합니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이 결승전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윤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외에는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고 두 차례 리허설을 진행하며 영어 PT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먼저 원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펠탑 앞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국악 연주가 울려 퍼집니다. 성악과 접목된 공연이 파리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총회장박 열기와 함께 4차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3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쟁국 사우디아라비아 다음 순서인 우리나라는 30분 동안 부산의 경쟁력과 엑스포 유치의 당위성에 대해 설득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PT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숙소의 행사장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고 함께 PT에 나서는 연사들과 두 차례 리허설도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수행원들이 다 같이 보면서 피드백을 주면 그걸 조금 반영을 해서 2차 리허설을. 윤 대통령은 본 PT에 앞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갔습니다. 오찬 겸 회담에 이어 30분간 배석자 없이 진행될 단독 회담에서는 엑스포 유치 설득을 위한 내밀한 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PT를 마친 윤 대통령은 양국 청년 세대 150여 명을 만나 미래에 대한 도전과 혁신을 주제로 이야기도 나눌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MBN 뉴스 원중입니다. 프랑스 파리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우리 세계 총수들도 총출동했습니다. 세계 박람회 유치 대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죠. 인적 네트워크는 물론 홍보 자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원 사격하고 있습니다. 오태훈 기자가 따라가 보았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재계도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민간 대표단 19명도 파리로 향했는데 4대 그룹 총수가 총출동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와 리셉션을 비롯해 한 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그동안 쌓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치 지원에 나섭니다. SNS를 통한 응원전도 뜨겁습니다. 기업별로 부산 엑스포 응원 영상을 제작해 SNS에 올렸는데 한 시리즈 영상은 전체 조회수가 1억 회를 넘기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어서 오이소! 여기에 파리 중심부 오페라 극장과 샤를 드골 공항에는 대형 광고가 게재됐고 엑스포 유치 문구를 새긴 한국 대표단 이동 차량이 프랑스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또 항공기를 엑스포 문구로 도색하는가 하면 최태원 회장이 짚는 목발에도 부산 엑스포 로고가 새겨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프랑스뿐 아니라 뉴욕과 런던 등 전 세계에서 일제히 부산 엑스포 유치 필요성을 알리며 11월 말 승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부산은 최근 하루에만 3개 도시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계박람회기구 회원국 179개 나라 중 무려 54개 나라가 아프리카 대륙에 있거든요. 이들도 한 표 한 표를 행사할 거니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대륙의 지지 여부에 유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MBN의 연속 기획,
8번째 순서, 오늘은 안진우 기자가 외교전에 초점을 맞춰보았습니다. 부산시와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다르에살람시가 자매도시 협정을 맺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엔 하루 동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도시 3국가 잇따라 자매 우호 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도시별로 정보통신, 폐기물 처리, 도시 녹화 등 맞춤형으로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렇게 부산시가 도시 외교의 보폭을 넓히는 건 엑스포 교섭 활동에 영향이 큽니다. 유치전이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사우디도 이 상설팀을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고요. 정보전도 지금 치열해서 가능한 한 유치 활동을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지난해 세계 박람회 기구 회원국은 171개 나라, 올해 회원국은 179곳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시가 최근 아프리카 대륙을 공략하는 건 박람회 기구 회원국이 54개국으로 가장 많은 표밭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부산으로선 아프리카 대륙의 지지 여부에 유치 성패가 달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8 서울 올림픽, 2002년 월드컵에 이어서 2030 세계 엑스포에 3대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7번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9회 말 투아웃 대역전을 함께 만들어낸다는 마음으로 아프리카와 태평양 쪽에 주력해온 정부와 부산시는 앞으로 접촉 국가와 도시를 더 다양하게 늘릴 계획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박람회를 유치할 도시는 언제 결정이 될까요? 오는 11월 179개국이 투표를 하는데 투표 전날을 빼면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고 우리 대통령까지 나선 거죠. 자세한 내용 경제부 최윤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네. 대통령이 직접 발표에 나설 정도로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하겠다는 그 의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4차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주자로 나서서 5분간 영어로 왜 부산이 엑스포 개최의 최적지인지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산 유치의 진정성과 강점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인데요. 윤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영어 연설을 하는 것은 지난 4월 27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이후 2번째입니다. 네. 이에 앞서서 세계인에게 널리 알려진 가수 싸이와 학계 스타트업 대표 등 연사 4명이 현장 연단에 오를 예정이고 이 걸그룹 에스파의 리더 카리나 그리고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가 응원 영상 메시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시내를 돌다 보면 우리 부산 엑스포 유치 광고가 많이 눈에 띈다고 들었습니다. 네, 최근 그렇습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의 소위 목 좋은 장소에는 한국 기업이 내건 부산 엑스포 광고가 모두 노출돼 있습니다. 네. 부산 다방이라는 것도 만들어졌고요. 부산 이스 레디라고 랩핑한 차량들이 파리 시내를 누비고 다니고 있습니다. 총회장과 리셉션장을 잇는 850m 도로에는 앞으로 부산 로드가 만들어질 예정이고 여기에 부산 스테이션과 한옥 컨셉의 부산 스페이스 등의 홍보 부스도 설치돼서 각국 대사들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지금 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6개월 늦게 시작을 해서 일각에서는 처음엔 해보나 마나다 아니면 이미 끝난 게임이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사실 지배적이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최근 태평양 도서국 정상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정상회담을 갖는 등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유치 활동에 나섰고 기업들도 전 세계를 누비면서 설득 작업을 한 끝에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의 따라잡았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 경쟁 상대인 이탈리아 로마가 만약에 결선 투표에서 떨어지면 그 표를 우리가 가져와서 사우디의 대역전극을 펼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다만 네. 이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이 큰 중국이 사우디를 지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사우디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보다 30분 앞서서 프레젠테이션을 사우디가 진행을 합니다. 한국을 방문했던 빈살만 왕세자의 행보도 주목이 되는데요. 우리는 당초 그 윤 대통령이 발표자로 나서는 걸 비공개로 할 예정이었지만 네. 빈살만 왕세자가 파리에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파리에 도착해서 홍보에 나선 것을 보면
사우디도 상당히 우리를 견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총회가 끝난 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내일은 리셉션이 있습니다. 이 리셉션도 사실 중요한데요. 대한민국 주최 공식 리셉션입니다. 공식적으로 BIE 회원국들을 모두 초청해서 비전과 콘텐츠를 알리는 실질적인 교섭의 장인데요. 여기에도 윤 대통령이 참석하고 재계 인사도 모두 참석합니다. 이 리셉션에는 BIE 179개 회원국에서 대표단 자격으로 최소 3명씩 총 5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예, 잘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녀 특혜 의혹이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지난해 직무 역량을 높이겠다며 2억 원을 들여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취재기자가 연수 보고서를 분석해 봤더니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10개국을 방문했는데 스페인의 경우 선관위나 의회 등에 머무는 시간을 다 합쳐도 5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엔 대체 뭘 했을까요? 사실상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건데 이런 관행이 가능한 데는 또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다녀온 역량 강화 해외 연수 일정표입니다. 영국을 찾아간 직원 10명이 대형박물관과 옥스퍼드 대학, 버킹엄 궁전 같은 관광 명소를 방문했습니다. 업무 관련 일정은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이뤄진 스코틀랜드 선관위 방문과 한인 인터뷰가 전부입니다. 또 다른 연수팀은 스페인으로 향했습니다. 이틀에 걸쳐 스페인 선관위 등 기관 3곳을 5시간 동안 방문했습니다. 나흘 정도는 스페인 현지에서 질의 준비와 자료 정리를 했다고 연수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체코와 헝가리로 연수를 다녀온 직원들은 보고서에 버젓이 쉽게 접할 수 없는 현지 문화를 경험했다고 담았습니다. 지난해 내부 추천을 통해 선발된 7팀 65명은 방문국과는 다르지만 유사한 형태의 역량 강화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직원 1명당 300만 원, 지난해에만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연수 보고서는 선관위 내부망에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만이 열람할 수 있고 외부에는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의 외유성 출장 문제는 과거에도 계속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입니다. 실질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선관위와 달리 행정부 소속 기관들은 통합 시스템을 통해, 국회는 상임위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출장과 연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중앙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 문제를 취재한 노태현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 기자, 지금 앞에 리포트에서 나왔던 거는 지난해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난해만 연수를 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도 혹시 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직무 역량 강화 연수 보고서를 입수해 확인해 봤습니다. 코로나로 2020년과 2021년 잠시 중단됐었는데 그렇죠. 그전에는 연수의 규모가 더 컸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더 심각했었고요. 그래요? 네, 2018년 페루를 간 보고서를 보니 열흘 중 페루 의회와 한국 대사관 방문을 제외하고 마추픽추와 잉카 제국 수도 쿠스코 그리고 리마 이런 곳들을 찾았는데 여기 사진으로 보실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네. 문화체험 명목이었습니다. 영국을 찾는 연수팀의 대형박물관과 버킹엄 궁전 거의 빠지지 않는 필수 코스였습니다. 아니, 나라 돈이 들어가는 연수인데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라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렇게 투명하지 않게,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연수 보고서를? 네, 선관위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선관위는 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자체 훈령을 따릅니다. 여기에는 연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는 있지만 내부망에 등록하라고 돼 있습니다. 외부에서 감시하기 어려운 거죠. 네. 일반 공무원들은 국가기밀의 보호나 보안 유지가 필요한 것에 한해 소속 장관이 사유를 밝혀야만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따릅니다. 하지만 기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외유성으로 다녀온 걸 보면 선관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선관위는 MBN의 질의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내부망에만 연수보고서를 등록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쉽게 이해하면 선관위도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이런 걸 강조한 건데요. 선관위는 올해에만 직무 역량 강화 연수에 2억 3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성관이 스스로 훈령을 바꾸지 않는다면 올해에도 해외 관광지에 다녀온 연수 보고서가 내부망에만 올라가게 될 걸로 그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올해 걸 또 살펴봐야겠네요. 예, 지금까지 노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김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의원 모두가 서약하자고 제안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겨냥한 겁니다. 또 민주당과 전 정부의 실정을 맹비판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호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연설 시작부터 격앙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 실정을 지적했습니다. 미신의 산업인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비어서 나라 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했지 않습니까? 김 대표는 국민의힘부터 달라지겠다며 의원 수를 10% 줄이고 의원 모두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는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주장한 추경 요구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추경 중독 끊어내야 됩니다. 아니 전부 다 빚어넣어서 퍼주자는 것 아닙니까?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살포 이거 복지 아닙니다. 퍼주기죠. 야당은 연설 내내 야유와 고성을 멈추지 않았고 여당은 박수와 항의로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협치 의지와 책임의식 없는 내로남불 연설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오로지 남 탓에, 전 정부 탓에, 특히 국정을 책임질 여당이 아니라 야당 발목을 잡고 야당 비난하는데 왜 저렇게 주력하시는가. 민주당 항의에 김 대표는 아픈 곳을 찔려 그렇다며 민주당을 반면교사 삼아 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고 맞받았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면 쇄신을 이끌 혁신기구가 드디어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는데도 국민들이 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친명도 비명도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민주당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하지만 일각에선 그가 뽑은 혁신위원들이 친명 일색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출범식부터 개파 논란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친명도, 비명도, 친문도, 비문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당내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시도에 일체의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혁신위원회는 7명의 당 내외 인사가 선임됐습니다. 외부 인사로는 참여연대 출신의 김남희 변호사와 기자 출신의 윤영중 랩 2050 대표 등이, 내부 인사로는 이해식 의원과 이선호 울산시당 위원장이 선임됐고 청년과 여성층을 추가로 뽑을 계획입니다. 김 위원장은 돈봉투 의혹 진상조사를 첫 과제로 꼽았고 이재명 대표는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 혁신기구에서 논의되고 또 성안되는 안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그러나 혁신위원 일부가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점과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문제가 혁신과 무관하다고 김 위원장이 발언한 것을 두고 결국 친명 혁신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비명계 한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는 안 다루면서 분열적 발언을 문제 삼는 건 비명계를 겨냥한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투해 군 당국이 대응에 애를 먹었던 거 기억하시죠? 군이 북한이 무인기를 한 대 보내올 경우 우리는 10배 이상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찰용과 타격용, 소형 무인기 각각 10대씩을 만드는데 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권영봉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작전 반경 5km의 정찰용 무인기가 적진을 살피고 타격용 무인기는 은밀하게 적을 타격하기 위해 기동합니다. 북한의 도발 상황을 가정한 건데 군 당국이 실제로 무인기 도발에 대한 공세적 대응 원칙을 세웠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무인기 한 대를 보내면 우리 군은 무인기 10여 배를 평양에 보낸다는 게 수뇌부의 강한 의지라고 전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군 당국이 이를 위해 정찰 타격용 소형 무인기 각각 10대를 개발하는데 75억여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날개와 동체 길이는 수미터, 이륙 중량은 수십 킬로그램으로 예상되는데 오는 11월 최종 납품한다는 계획입니다. 통신 범위 밖에서도 비행 가능한 소형 무인기 100대와 태양광 전지가 연료인 장거리 정찰용 무인기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드론 전력을 활용해서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방어적 그리고 공세적인 임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무인기들이 배치되는 드론작전 사령부는 오늘 관련 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 창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남 정찰용 무인기를 대량으로 개발하는 정황이 포착되는 가운데 우리 군은 강한 의지로 도발 가능성을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나흘 전 우회전하던 트럭에 치여 숨진 주석중 교수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주 교수처럼 찢어진 대동맥을 꿰맬 수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는 전국에 30여 명밖에는 없다고 하죠. 이달에만 주 교수에게 예약된 외래 진료가 150건에 달했던 만큼 그의 빈자리가 아주 커 보입니다. 이시열 기자가 연결식에 다녀왔습니다. 흰색 천으로 덮인 관이 연결식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영정 속 표정은 온화하기만 한데 고인의 관이 마지막으로 운구차에 오르자 주변은 울음과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16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주석중 교수는 대동맥이 찢어진 환자에게 응급수술을 해주던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고 새로운 생명과 위안을 전달하셨습니다. 주석중 선생님, 하늘에서는 응급콜에 밤에 깨시는 일 없이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유가족은 나이 60에도 퇴근 후에도 병원 근처를 떠나지 않았던 고인에게 꾹 눌러왔던 진심을 전하고 살아 계실 때 미리 알았다면 멋지다고 존경한다고 직접 말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합니다.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하러 온 수많은 조문객들도 관 위에 국화꽃을 올리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좋으신 분이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흉부외과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잃어 비통하고 안타깝다며 애도문을 냈고 SNS에서도 고인을 추모하는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생전 환자밖에 몰랐던 고 주석중 교수. 많은 이들의 배웅 속에 영면에 들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 연구소 운영진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는 맞지만 명예훼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건데 앞으로 아닌 말고식의 일명 지르기가 횡행하게 될까 우려도 나옵니다. 이유를 우정환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앞에 주차된 빨간 포르쉐 사진과 함께 누가 타고 왔느냐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전 MBC 기자 등이 운영한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 포르쉐 차량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몰고 다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소했고 검찰은 가세현 운영진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씨는 증인으로 나와 외제차를 몬 적이 없는데도 공부는 안 하고 외제차나 모는 이미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허위 보도가 있었는데 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제가 포르쉐를 몬다든지 그때는 제가 가짜뉴스로 인해서 정말 많이 고통을 받았는데 하지만 1심 법원은 강 변호사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조 씨가 실제로 포르쉐를 몰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건 맞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재산 의혹 관련 언급이었던 만큼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외제차를 탄다는 표현이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라가 정상화되니까 이제 사법부도 정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조민 씨 요새 유튜버로 계속 잘 나가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조 씨는 재판 결과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SNS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밟는다는 소식을 전하며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지난 1988년 당시 한 방송사 뉴스 스튜디오에 괴한이 침입해 내귀에 도청 장치가 있다고 소리친 일이 있었는데 비슷한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필리핀 세부를 이륙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출입문을 열려다 제지당한 20살 청년이 권력층이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한 겁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기 출입문 개방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 또 한 번 상공에서 출입문을 열려고 한 20살 청년이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왜 위험한 행동을 했느냐는 질문에 엉뚱한 답을 합니다. 대한민국 권력층에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당 비행기는 어제 새벽 5시 30분 필리핀 세부공항을 떠나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륙 1시간쯤 지났을 때 피해자는 갑자기 출입문을 열려고 하다가 승객 4명과 승무원에게 제압됐습니다. 다행히 당시 비행기는 내외부 기압 차이로 문이 열리지 않는 지상 3km 이상 상공을 비행 중이어서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체포된 피해자는 경찰에서 비행기엔 구명조끼가 몇 개나 있느냐,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은 해고되느냐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필리핀에서 혼자 한 달 정도 머물다 귀국하던 길이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경찰은 피해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부산 해운대 한복판에 있는 30층짜리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지하 6층에서 발생해 헬기까지 동원이 됐는데 대피 방송을 못 들은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텔 테라스로 대피한 투숙객들이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에선 사다리차 3대가 차례로 사람들을 대피시킵니다. 옥상에도 수십 명이 모여 있는 상황. 헬기까지 동원해 구조작전이 펼쳐집니다. 오늘 오전 9시 34분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30층짜리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너무 심한 거라서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애들이 비상구 찾아갖고 내려왔죠. 다행히 건물 안에 있던 170여 명 모두 무사히 대피하거나 구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방관 1명이 화상을 입고 투숙객 32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호텔 지하 6층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은 4시간 만에 꺼졌는데 화재 당시 불이 난 주변층에만 경보음이 울리고 대피 방송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일부 투숙객들은 제때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사이렌 울려주지도 않고 안내하라고 대피 방송도 안 나오고 나와서 보니까 호텔 관계자분들은 저쪽에 대피해 있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소방과 경찰은 내일 합동 감식을 거쳐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흉기로 난동을 부리던 외국인을 경찰이 제압했습니다. 경찰 8명이 출동해 한쪽으로 시선을 끈 뒤 반대편에서 진압봉으로 흉기를 제압하고 또 테이저건을 쏘는 등 완벽한 팀워크를 한 덕이었죠. 특히 선봉에 섰던 두 대원은 2년 동안 손발을 맞춰온 콤비였다고 합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주택가. 윗옷을 벗은 외국인 남성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한쪽 손에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외국인 뒤쪽으로 경찰관 2명이 조용히 접근합니다. 앞서 있던 경찰이 진압봉으로 외국인의 팔을 쳐 흉기를 떨어뜨립니다. 곧바로 뒤에 있던 여성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쏘자 외국인은 그대로 쓰러집니다. 30분 가까이 이어진 대치 상황이 순식간에 마무리됐습니다. 그 외국인도 저희가 대응하면서 뭐 칼에 찔리거나 넘어지면서 다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 없이 안전하게 제압됐고 그리고 시민들도 다친 분도 없고 경찰관들도 다친 분도 없어서 정말 다행이죠. 출동한 경찰관만 총 8명. 6명의 대원은 외국인을 마주보며 시선을 끌고 있었고 2년 넘게 호흡을 맞췄던 대원 2명이 뒤로 접근해 제압한 겁니다.
경찰서에서 물리력 대응 훈련 교육을 받고 출근한 상태였어요. 이제 작년에는 테이저건 실사격도 해봤고 실전 교육을 여러 번 받다 보니까 오히려 현장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진 남성은 모로코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모로코의 형이 사망해 강제 출국을 당하려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남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제압에 나섰던 고경장과 최순경에게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전세 사기, 정말 유형도 다양합니다. 전세 사기가 빈번했던 서울 강서구에서 이번에는 신탁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인이 돈을 빌리며 재산관리 처분을 위임하는 신탁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입주민이 전세금을 떼이지 않는데 집주인이 이 문서까지 위조하면서 세입자 60여 명의 보증금을 떼먹은 겁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사람도 소용이 없었죠. 그냥 무단 점유자가 된 겁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구청은 특별팀을 꾸렸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간 20대 여성 김모 씨는 입주 한 달 만에 경찰한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 씨가 전세 사기에 휘말렸다는 건데 이런 연락을 받은 입주민들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마다 이렇게 쪽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자기도 이제 여기 입주민인데 연락을 달라. 임대인 A 씨가 지난 2021년 9월 이 건물 3개 재산 관리 처분을 위임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계약한 입주민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A 씨는 법인 명의로 9개 은행에 147억 원가량을 빌리며 건물을 신탁했지만 지난 4월 압류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입주민들이 신탁사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신탁 동의서를 받지 못해 보증금을 그대로 떼일 위기라는 겁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그다음에 주소를 등록했는데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저희는 무단 점유자라는 겁니다. 계약할 때 신탁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심지어 A씨에게 가짜 동의서까지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저는 동의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면서. 뭔가 이상해서 신탁사에 직접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는 발급이 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취재진은 A씨에게 수차례 연락해보고 경기 화성에 있는 법인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법인 주소가 1층인데 1층엔 고깃집만 이렇게 덩그러니 보입니다. 그리고 잠깐 이동해서 우편함을 보면요. 임대인 앞으로 체납액 고지서가 수차례 발송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재진이 파악한 피해자만 60여 명. 경찰은 A씨 외에도 사기 연루 의혹을 받는 공인중개사 등을 입건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서구청도 TF를 꾸려 피해 신청을 받고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사회기자임 정태용. 한범수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공중부양 후 쾅. 이거 누가 그랬다는 거죠? 영상으로 일단 직접 확인해 볼까요? 네. 도로 주행 중인 차인데 옆에 빠르게 지나갔어요. 네. 네, 무슨 영화 같습니다. 놀랍죠. 네. 하지만 그제 새벽 실제로 있었던 사고입니다. 모범 택시 전기 차량이고요. 너무 빠른 나머지 저렇게 한번 붕 떴다가 그대로 신호등과 가로수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서죠. 네,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들이받지 않아서 일단 다행입니다. 그렇죠. 택시 기사님은 괜찮으신가요? 일단 차량부터 보면 저런 식으로 아예 박살이 났고요. 네. 택시 기사는 온몸 이곳저곳을 다치긴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하네요. 그런데 뭐가 급해서 저렇게 빨리 달렸을까 싶습니다. 기사님이 혹시 잘못을 하셨나요? 택시 기사분은요,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운전 경력 30년 이상이라고 하고요. 경찰은 음주운전이 아닌 건 일단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의뢰하면 결과가 나오려면 좀 시일이 걸립니다. 본인이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죠. 네, 급발진 가능성 언급하는 인터뷰였습니다. 아까 영상 보니까 브레이크 등도 켜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진짜 급발진이었으면 해당 차종 소유한 모든 분들에게 보통 소식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못 믿을 홍삼 닭갈비, 이제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아니고요. 일부 상품은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못 믿을 홍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른쪽 위에 햇섭 이 표시부터 보이는데 좋은 식품이라는 인증 표시잖아요. 네. 이런데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남몰래 한약재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영농조합, 고삼을 비롯한 한약재 4개를 사들여서 홍삼과 관련 식품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근데 한약재가 들어가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한약재도 엄연히 약이어서 일반 식품엔 넣지 못합니다. 약이 아무리 몸에 좋아도 약국에서 약 사서 음식 만들어 먹을 때 집어넣진 않죠. 네. 더구나 고삼과 같은 한약재는 독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불량 홍삼이 어디로 유통됐나요? 네, 국군 복지단 등 41곳에 홍삼 팔아왔다고 합니다. 현재는 숨겨놓은 제품까지 다 폐기한 상태입니다. 군인들한테까지 불량식품 팔아서 돈 벌 생각했습니다. 일반 식품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원료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약재는 용법 용량 등에 따라 전문가 처방 없이 사용할 경우에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못 믿을 닭갈비도 있다고 했었죠. 네. 바로 이겁니다. 저건 또 뭐가 문제였을까요? 닭갈비 소스에서 세균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통기한이 내년 1월까지인 제품들에서 문제가 주로 발생했고요. 아무쪼록 소비자분들이 꼭 이런 내용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엘리베이터 소변 테러.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누가 그렇죠. 치웁니까? 결국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얼굴 전격 공개까지 됐습니다. 괜한 일에서 망신만 당하게 됐군요. 그러니까요. 방뇨로 인해서 심지어 엘리베이터 고장까지 발생해서 300만 원 넘게 수리비 나왔다고 하고요. 자진 신고 안 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아직도 잡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한 달 이상 게시를 해놔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 측에서도 지금 특정할 만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답변밖에 못 받았어요. 저희도 되게 답답해요. 최초에 저희가 발견했던 글이 올라온 커뮤니티에도 얼굴 공개당에 마땅하다 등 각종 비난 댓글들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자수하고 죗값 치르는 게 문명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일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폭염의 기세를 꺾는 비가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부터 제주에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릴 거라고 하네요.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 며칠 폭염에 말라가던 도심공원이 오랜만에 빗줄기를 맞으며 생기를 되찾아갑니다. 양산 대신 우산을 들었고 긴 소매 옷을 꺼내 입은 사람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어제는 날씨가 너무 더워갖고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선선하고.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등 전국이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낮아졌습니다. 폭염이 가고 비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비는 전국적으로 10에서 60mm, 제주 산지는 7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위치한 저기압 때문인데 북쪽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주 후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맛비는 아닙니다. 이번 주말 제주에 내리는 비가 올해 첫 장맛비가 될 전망입니다. 보통 이맘때 장마가 시작된 걸 감안하면 다소 늦은 겁니다.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25일을 전후해서 제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다만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의 변동성이 큰 만큼 곧바로 남부와 중부 지역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상청은 비가 오더라도 지난 폭염만큼은 아니겠지만 한낮에 29도까지 오르는 등 후텁지근한 날씨가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에 100mm가 넘게 쏟아졌던 폭우로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던 일 기억하십니까? 취재 결과 장마를 앞두고 추락 방지 장치 설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수 용량을 늘리지는 못했죠. 그럼 50mm의 폭우가 쏟아질 경우 40초 만에 맨홀 뚜껑이 날아가게 됩니다. 하류가 억류하는 건 당연하고요. 홍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간당 최대 140mm의 물폭탄이 쏟아졌던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역 일대는 허벅지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흙탕물에 바닥도 보이지 않던 상황. 50대 누나와 40대 동생이 뚜껑이 열려버린 맨홀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실험에선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 40kg 정도 되는 맨홀 뚜껑이 41초 만에 열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피해 이후 서울시는 전수조사를 거쳐 450kg의 무게까지 견딜 수 있는 망 형태의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방지 캡이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열리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저희가 이걸 빼고 그다음에 이렇게 돌려야지만 열릴 수 있습니다. 추락 방지 장치가 설치된 이런 맨홀에서는 성인 남성이 위에서 뛰어도 괜찮을 정도로 튼튼하기 때문에 사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 시내 침수 취약 지역에 있는 맨홀은 모두 17,000여 개인데 현재 66% 정도의 이런 장치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사고는 막더라도 체계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거를 했다가 다시 설치해야 되는 이 망 자체가 과연 이제 계속 안전한 상태로 제대로 이제 작동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유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겠죠. 서울시는 이달까지 위험 지역 맨홀 90%의 추락 방지 장치 설치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유지 보수 계획도 세우기로 했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하수도의 배수 용량을 늘리고 역류를 막아 맨홀 뚜껑이 열리지 않게 해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1조 3천억 원을 들여 강남역과 도림천, 광화문 일대 빗물 배수 터널이 완공되는 2027년까지는 언제든 맨홀 사고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여름 휴가를 보내러 간 해수욕장에 장기간 무단 방치돼 있는 텐트들 때문에 눈살 찌푸린 적 있으십니까? 하긴 얼마 전 있었던 장기 알박기 텐트 훼손 사건도 이런 게 보기 싫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죠. 그동안은 근거 규정이 없어서 사유재산이라 강제로 철거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철거가 가능해집니다. 단 계곡과 공원은 아직이라네요. 안병옥 기자입니다. 제주 금능해수욕장. 인근 소나무밭이 텐트로 가득하고 인위적으로 만든 화덕에 화단까지 보입니다. 좋은 자리를 미리 텐트로 알박기한 건데 정작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지금까지는 강제로 철거할 수 없었습니다. 들어오긴 했는데 파손된 텐트에 한해서 행정 재집행하고 개인 재산이고 저희가 야영장으로 단기로 이렇게 있다고 관련법에 따르면 해수욕장 안에 텐트 등 용품을 무단으로 설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 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수도 있지만 소유자 확인이 어렵고 길게는 6개월이 걸려 주요 해수욕장들이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수욕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지방자치 단체 등이 바로 알박기 텐트를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든 겁니다. 다만 계곡과 공원 등은 관련 법령이 달라 여전히 지자체가 즉각 철거할 수 없습니다. 계곡이나 공원들, 여기는 아직도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쪽으로 다 몰릴 거라고 저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계곡이나 이 숲들은 거의 그늘이잖아요. 곰팡이도 많이 덮이고. 게다가 지자체들이 알박기 텐트를 없애려고 해수욕장 야영장과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들어가 선량한 이용객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을 먹어도 되는 건가 염려하는 분들 많죠. 정부에선 방사능 검사를 다 하니까 안심하라고 하는데 사실 검사 결과는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최대 닷새 정도는 걸립니다. 신선한 수산물은 바로 식탁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으니만큼 먹고 난 뒤 결과를 알게 되는 셈입니다.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투에 담긴 생선을 꺼내고 토막 내서 통에 옮겨 담는 연구원들. 우리 밥상에 오르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위해 시료를 손질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풍경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마트에 진열돼 있습니다.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방사능 검사를 거쳐 우리 식탁에 오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중요도는 더 커진 상황. 하지만 검사 속도가 수산물의 유통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소비자의 식탁에 문제가 있는 수산물이 오른 뒤에야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분석 장비로 이뤄지는 방사능 실험 자체는 서너 시간이면 완료되지만 방사능 검사 장비가 있는 곳이 부산과 인천 2곳뿐이라 장비가 없는 지역에서 채취한 시료는 이곳으로 가져가야만 하는 겁니다. 냉동 처리와 택배 배송 등의 과정을 거치는 데다 분석 수치가 이상해 재실험을 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길게는 5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5일은 너무 깁니다. 굉장히 꺼림칙하고요. 그렇게 5일 정도의 시간을 거치면서까지 국내산, 일본산은 조금 오히려 피하지 않을까. 해양수산부는 검사 절차가 길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장비 대수와 운용 시간을 늘리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당일 유통되는 위 공판장의 수산물을 먼저 검사하는 만큼 문제가 있는 수산물이 유통될 확률은 극히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타이타닉호의 저주가 진짜 있는 걸까요? 111년 전 침몰한 여객선 타이타닉호에 잔해를 보려는 관광객을 태운 심해 잠수정이 바닷속에서 실종도 했습니다. 한 번에 1인당 3억 4천만 원이 드는 관광인데 여기 5명이 타고 있었거든요. 이틀째 수색 작업 진행 중. 이제 산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송지영 기자입니다. 1912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다 빙하에 부딪혀 침몰한 타이타닉호. 1,500명이 목숨을 잃은 침몰 사고로 타이타닉호는 바닷속 깊이 수장됐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미 해저 탐사업체 소유의 심해 잠수정 타이탄이 물밑으로 내려갔고 1시간 45분 만에 신호가 끊겼습니다. We were notified by the operator of the submersible vessel that it was overdue and it had 5 persons on board the submersible. 탑승객 5명 중에는 영국 억만장자 해미시 하딩 회장도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실종된 잠수정은 해저에서 최대 96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산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ll only last for so long, and the longer this goes on, of course, the more at risk the people inside that submersible are. 구조당국은 정찰용 항공기와 잠수함, 수중 음파 탐지기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 지점이 멀고 수심이 깊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타이타닉호 잔해 관광 상품 비용은 1인당 25만 달러, 우리 돈 3억 4천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정부가 킬러 문항을 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상하죠. 수험생들은 오히려 더 학원을 찾고 있습니다. 학원가에선 벌써 새로운 수능 유형 대비반도 생겨났고요. 이러니 웬만해서는 사교육 시장을 잡기가 참 힘들 겁니다. 김민수 기자가 수험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사교육 1번째로 불리는 대치동 학원가. 수능 외적으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수험생들은 학원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킬러 문항이 배제되면서 대체로 물수능을 예상하지만 공교육만으로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수능 대비하는 것 같은 거는 사교육 쪽 강사들 분들이 좀 더 대비를 하는 게 체계적이고 잘 하시는 것 같아서.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 변별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혹시나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도 갖춘 수능을 새로운 수능 유형으로 해석한 학원도 등장했습니다. 오히려 바뀐 수능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수능에 대비하라, 이런 새로운 커리큘럼이 열리고 있어서 일단 저도 지금 거기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대통령실은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지난 3월에 나왔던 만큼 갑작스런 발표로 혼란을 불러일으킨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6월 평가원 수능 모의고사에 킬러 문항이 등장해 이걸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내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이어 오는 27일 사교육 경감 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가게 주인은 월 평균 임금이 281만 원인데 매달 나가는 내 직원의 월급은 291만 원. 이렇게 인건비와 재료비, 난방비까지 겹치면서 요즘 식당하는 자영업자 걱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려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유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삼계탕 가게를 운영해온 김상중 씨는 요즘이 가장 힘듭니다. 직원은 반으로 줄었지만 새로 구하기도 어렵고 인건비는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전기료 등 공공요금 부담도 계속 늘기만 합니다.
예전에는 12시, 1시까지도 했는데 지금은 9시 이후에 영업을 해도 득이 없고 손해만 있으니까 전기료, 수도 이런 것들이 가중되면서 도저히 올해 1분기 전기료를 비롯한 공공요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영업자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도 증가 추세입니다. 자영업자 1000여 명은 최저임금 차등제 시행과 인력난 해결을 요구하고자 국회에 모였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진일 능력 경영 지표가 다름에도 단일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에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멈추라고 외쳤습니다. 외식사업자에 이어 내일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오늘은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유럽 최대 공동묘지 어딘지 아십니까? 지중해라고 합니다. 비극적 난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해 위험천만한 바다로 나서는 난민들의 현실을 장동건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미얀마군의 학살을 피해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머물던 로힝야족 여성 세테라는 지난해 12월 난민촌을 탈출해 인도네시아로 밀항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약 180명을 태운 낡은 어선은 1,800km나 되는 긴 여정에서 폭풍우를 만나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두 자녀를 데리고 배에 탄 3일라도 소식이 끊겼습니다. 가난을 견디다 못한 이들이 바다로 나선 건 자유와 일자리를 찾아서입니다. 최근 최악의 난민선 난파 사고가 발생한 그리스. 생존자들은 가족과 극적으로 재회했지만 수백 명이 아직도 실종 상태입니다. 난민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작은 배를 빽빽하게 메운 채 항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선내폭력과 질병도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상황에서 난민을 이용해 돈을 버는 미립국 중개인들로 고통은 배가 됩니다. What happened on Wednesday underscores the need to investigate people smugglers and human traffickers and ensure they are brought to justice. 국제이주기구는 올해 1분기 지중해에서 난민이 최소 441명 숨졌다고 집계했는데 이는 6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유럽 국가들은 주요 출발국 간의 단속 강화를 요청하는 등 벽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링컨 국무장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에 대해 미중 관계가 올바른 길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으로 미중 관계에 좋은 진전이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건데 중국은 별로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에 대해 그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미중 관계는 올바른 길에 있고 진전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색된 관계 속에서 블링컨 장관의 방중으로 미중 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백악관도 시진핑 주석과의 건설적인 대화는 좋은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o Secretary Blinken's overarching message wa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open channels of communications across the full range of issues to reduce the risk of miscalculation. 특히 블링컨 장관의 방중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은 갈등이 아니라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So the president's looking to do that sometimes down the road. I just don't have anything specific or any timeline to zero in on for you all today. 바이든 대통령의 긍정 평가 속에 오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답을 맞히는 것보다 답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거의 수학이야.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는 탈북한 천재 수학자가 수학 성적 때문에 고민하던 학생에게 한 말입니다. 정답만을 찾는 세상에서 방황하던 학생에게 그는 인생엔 정답이 하나만 있지 않다고도 하죠. 그런데 이상한 나라의 수학은 현실에도 존재합니다. 교과서를 열심히 탐구하고 학교 수업을 충실히 듣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킬러 문항이라는 넘기 힘든 벽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지난해 수능에는 동물의 체중과 기초 대사량의 관계를 정의한 클라이버 기초 대사량 연구 결과라는 게 지문으로 나왔는데 수학이나 과학이 아닌 국어 시험이었습니다. 또 몇 해 전 수능 만점을 받은 수험생은 수학 문제 30개 문항 중 29개를 40분 만에 풀고 나머지 60분을 킬러 문항 그 하나의 답을 구하는 데 썼다고 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정도면 풀지 마, 그냥 포기해 란 말이 나올 법도 하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문제를 내는 사람이 고민을 덜 했기 때문 아닐까요? 1 더하기 1을 가르쳐 놓고 2 더하기 2, 3 더하기 1 같은 것을 시험 문제로 내다가 기출문제를 푼 아이들이 잘하니까 이걸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만들까를 고민하기보다는 곱하기, 나누기, 아니 인수분해를 첨가하는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낸 건 아닐까요? 그러니 킬러 문항 풀기라는 이름하에 대학에서 배우는 것까지 가져다가 문제를 내고 이를 간파한 학원가는 킬러 문항 풀기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모으면서 사교육 시장만 커진 거죠. 왜 킬러 문항 하나가 입시학원 업계에 1조 원 수익을 챙겨준다는 말이 나오고 일타 강사는 한 해 소득세만 130억 원을 내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교육은 국가 100년 대계라 하지만 정책은 늘 거기에 뒤처졌죠. 이참에 킬러 문항 한두 개 고치는데 몰두하기보다는 대입과 교육정책 전반을 되짚어보는 건 어떨까요? 피타고라스도 울고 갈 킬러 문항이라는 말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사교육에서 영원히 자유로워지지 못할 테니까요. 그럼 개천에서 용이 나올 일도 없을 겁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꼬고 또 꼬고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도 타선이 침묵하면 승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올 시즌 타자들의 지원을 받지 못한 가장 불운한 투수는 누굴까요? 김한준 기자입니다. 키움의 승리로 경기가 끝나자 중계 카메라가 선발이었던 아리엘 후라도를 비칩니다. 6이닝 무실점으로 승리를 챙긴 건데 미소를 감추지 못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후라도는 리그 최정상급 성적을 내고 있지만 승보다 패가 훨씬 많습니다. 득점 지원이 3.18점으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낮기 때문입니다. 후라도는 14번의 선발 등판에서 2점 이상 실점한 경기는 한 번도 승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Bueno, depende cómo defina la mala suerte, ¿no? En realidad, mayormente cuando he lanzado el equipo no ha respondido en sí como otras veces ha respondido y 후라도보다 득점 지원이 더 야박한, 그러니까 리그에서 가장 불운한 투수도 같은 팀에 있습니다. 에이스 안우진으로 경기당 3.1점의 지원만 받고 있습니다. 2년째 KBO의 최고 에이스로 군림하고 있지만 승수는 후라도와 같은 4승에 불과합니다. 웃으라고 원태형이 말을 했었고 그리고 오랜만에 또 승리한 거라 기분도 좋고 좀 몸도 가벼운 것 같습니다. 반면 KT의 벤자민과 NC의 패디는 경기당 9점 이상을 타자들이 뽑아내주며 많은 승수를 쌓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타자들이 야속하겠지만 언젠간 동전의 양면처럼 행운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시즌은 길기 때문입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현재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 되면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양은 10에서 60mm가 지나겠고요. 내일 오후가 되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합니다. 내일도 서울이 낮 동안 26도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오는 주말에는 남부를 중심으로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6일 정도 늦은 건데요. 아직까지 변동성이 큰 만큼 최신 기상 정보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고요.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서울이 26도, 대전은 27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구가 28도에 그치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낮겠습니다. 모레인 목요일에는 중부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주 후반에는 30도 안팎으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